돈복 부르는 EFT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풍요를 함께 누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돈복 부르는 EFT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겁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져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돈이 있든 없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돈만 있고 인간관계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버느라고 다 희생한 채로 뭐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고, 제가 상담해 보면은 뭐 인간은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 없는 불행한 사람과 돈 있는 불행한 사람. 자, 그래서 뭐 돈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많고, 돈은 있는데 돈 버느라고 인생을 다 바치고 나니까 돈밖에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 행복, 성공, 풍요를 함께 누리는 방법이 당연히 있고, 그 방법을 윤화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담은 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2회에 걸쳐서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고쳐라 라는 주제 또 소주제로 뭐 한 2주 동안 2회 방송했는데, 2회를 방송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고쳐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지금 할 것은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뭐 감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격지심, 열등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런 무의식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뭐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용은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9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을 때 일이죠. 한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교사인 남자가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저희 어머니를 보고선 마음에 들어서 저희 어머니 쪽에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런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 이런 의심과 불안이 들어서 올라와서 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뭐 아들이 아니고 그냥 제3자인 객관적인 남자 입장에서 보아도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뭐 외모도 괜찮았고 뭐 아내와 엄마로서도 최상급의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 어머니의 유일한 자격지심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났다는 거죠. 예. 하여튼 1960년대에 변변한 직업이라고는 뭐 공무원, 교사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때는 뭐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교사라고 하면 엄청 높아 보였고, 게다가 어머니는 뭐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일종의 자격지심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이제 너무 높아 보이는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졸 학력의 저희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지런하긴 했는데 그다지 뭐 경제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이 일을 종종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만약 엄마가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뭐 나는 태어나지 못했겠지만 어머니는 좀 더 평탄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주 기질이 있는 여자들이 결혼을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여자들은 무의식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이런 저는 공주과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주과의 여자들은 실제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런 좋은 남자를 만났지? 잘난 척 하는 것 빼고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반대로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를 종종 착한 하녀 증후군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남자를 봐도 저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좋은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막 접근을 해도 저런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가 차서 곁에 보이는 만만한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서 실컷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흔히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듣거나 보실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니는 착하고 동생은 좀 못됐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착한 대신에 너무 헌신적이고 욕심이 없어요. 동생은 반면에 이기적이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언니는 가난한 집안 형편 걱정하느라고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고등학교 상고 같은 데 진학하고 동생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공부는 언니가 더 잘했는데도 자기가 또 이제 4년제 대학 어떻게 들어가요. 그 학비를 또 언니가 대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니는 그래서 이제 언니는 고졸되고 동생은 대졸되죠. 그러다가 이제 언니는 또 너무 착해가지고 좋은 남자들 와도 도망 다니고 숨고 또 집안 형편 생각하느라고 내가 지금 결혼해버리면 집안에 내가 지금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가정 경제에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집안 형편 생각하느라고 결혼도 빨리 못해요. 좋은 남자 와도 이제 집안 걱정하느라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선뜻 결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남자 떠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처음에 자기 좋다고 했던 좋은 남자들 다 놓치고 그닥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그냥저냥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못된 동생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또 그 남자가 괜찮으니까 꽉 붙잡아가지고 또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작부터 대접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요. 이렇게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언니는 그냥 겨우 먹고 살고, 아니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고, 동생은 남편이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간부사원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래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레파토리에 가까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동생이 못됐는데 왜 잘 사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못됐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착해도,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착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돈이든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내 거를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나 같은 여자한테 저런 남자는 정도야 충분히 괜찮지. 저 남자한테 나 정도면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은 저희 아버지 만나서 고생을 안 했겠죠. 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기회를 충분히 잡고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분은 기회가 와도 다 놓치다가 결국은 쪼들리고 찌들린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착한데 자격지심 있으면 결코 풍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만드는 감정 중에 또 제일 많은 게 죄책감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EFT 워크숍 할 때, 2단계 워크숍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50대 여성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그때 충분히 여력이 있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친구가 하던 사업은 망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너무 괴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여전히 괴롭군요. 그런 일로 누구나 죄책감은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나의 죄책감으로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먼저 그 친구에게 나의 죄책감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그럼 나한테도 친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죄책감을 누구를 위해 왜 느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혹시 선생님의 요즘 경제 사정은 어떤가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저도 하던 사업이 잘 안 돼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수록 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더 느끼지 않나요? 예, 그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 사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그야 뭐 요즘 상황도 운도 안 따라주고 제 능력도 예전만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음 말을 크게 3번 외쳐보세요. 나는 잘 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잘 되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잘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분이 이제 따라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분이 충격을 받은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도 몰랐는데 이 말을 외치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맞아 하는 소리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그렇게 사업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란 한마디로 나는 잘 되면 안 된다.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무의식의 신념이죠. 그랬군요. 잘 나가던 사업이 친구 일 겪고 나서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영문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어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EFT를 했죠. 자, 그럼 따라서 두드리세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따라 두드리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때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 읽어보시죠. 따라 말해보시죠. 나의 죄책감으로 득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친구일까? 나일까? 아무도 없는데 왜 계속 느껴야 될까? 이제 그만 느끼면 안 될까?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정도 고생하고 느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 때까지 느껴야 될까? 어쨌든 무조건 이제는 이런 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EFT 쭉 하고서 이제 물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벗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죄책감을 그냥 벗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또 EFT 한번 해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자, 죄책감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같이 망가지는 게 나을까? 지금이라도 죄책감 벗고 사업 살려서 아직도 힘든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나을까? 같이 망가지는 게 나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서 친구에게 책임을 다하는 게 나을까? 어쨌든 이제는 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두드리다 보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이제라도 친구에게 책임을 질 수 있군요. 같이 망가질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우정도 다시 회복해야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본 대로 이제 늘 실수하는 게 이제 인간인지라 살아온 만큼의 후회나 죄책감이 다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모든 죄책감은 크든 작든 결국 다음과 같은 무의식적 신념으로 치환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되면 안 돼. 나는 잘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고생하거나 고통받아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지심, 열등감, 죄책감 등이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의식의 신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무의식적인 신념들을 잘 찾아서 지워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내 팔자가 되고, 그리고 내 무의식의 신념에 내가 뒤통수 맞으면서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칼융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칼융이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너의 무의식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너는 이것을 숙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가 너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너의 무의식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이럴 때 너는 이것을 숙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힘든 분들이 전보로 많이 가고,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전보로 많이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전보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내 운명을 지배하는 그 정체는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는데 무슨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점을 아무리 많이 보셔도. 저는 저한테 오시면 그걸 찾아서 지워주기 때문에 이러고 나면은 다들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보면. 자, 그러면 부자가 될 자격을 만들어준 즉석 EF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10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나는 뭐뭐뭐 한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뭐뭐뭐 한데 부자가 되어도 될까? 자, 여기 뭐뭐뭐 한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떠온데 쭉 적어 보세요. 쭉 적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나 배운 것도 없는데, 난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착한 사람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 외에도 많겠죠. 나 어렸을 때 엄마 속 무지 썩였는데, 이 유치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낙태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도 많아요, 보면. 낙태하신 분들 많으니까. 나는 낙태도 했는데, 이제 나는 생명을 주겠다 이런 죄책감 남아 있죠. 이런 거. 자, 쭉 올라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EFT로 EFT로 확 지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102쪽에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날점 두드리면서 수영하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서 정말 부자가 되어도 될지 의문이 들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살면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손날점 두드리면서 이제 수용하거나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 두드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수리. 내가 뭐가 잘나서 부자가 될까? 눈썹.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부자가 될까? 눈가. 나 같은 사람이 잘 살아도 될까? 눈밑. 배운 것도 없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잘 살아도 될까? 코밑. 내가 부자가 되어도 될까? 턱.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쇄골.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았다. 옆구리. 그러다 보니 그저 밥만 먹고 살았다. 잘 나가는 형제, 친구들 부러워하기만 했다. 다시 정수리.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눈썹. 나보다 잘 사는 애들이 다들 나보다 착하고 잘났던가. 눈가. 사실 나보다 못나고 못된 애들도 잘만 살던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걔들보다 못 살고 있나. 코밋 재벌 3세들이 나보다 착하고 잘나서 돈이 많나. 턱 그저 부모 잘 만난 탓이지. 쇄골 나라고 남들보다 못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옆구리 양심이 찔려서 잘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못 산다고 세상이 좋아지나. 다시 정수리 그냥 못 사는 사람 하나 늘어날 뿐이지. 눈썹 그러니 이제 나도 잘 살아보자. 눈가 같이 잘 살아보자. 눈밑 남들만큼 잘 살아보자. 코밑 나도 그 정도 잘 살 자격은 된다. 턱 내가 나에게 부자가 될 자격을 주자. 쇄골 양심에 찔리면 돈 잘 벌어서 좋은 데 써서 좋은 일 해서 갚자. 옆구리 내가 못 산다고 해결되는 것 없다. 내가 잘 사는 게 해결책이다.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멋지게 부자가 되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즉석 EFT 했고요. 뭐 죄책감 뭐 이거하고 관련 이것도 보니까 드는 생각이 또 있네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뭐 한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우울증과 뭐 무기력, 불안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쭉 상담을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해 주시냐면은 그 원인 되는 것들이 쭉 여러 개 나왔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언제 어디서 그 죄책감 크게 느끼게 됐냐 이게 이제 또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여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여동생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그 남자 동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자기 여동생을 이제 그 남자 동기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두 사람이 잘 돼가지고 결혼 날짜 잡은 거죠. 잡았는데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이제 결혼을 할 사이다 이래가지고 뭐 여동생하고 친구 동기생하고 이제 밤에 잠자리도 뭐 한 번에 했는지 두 번에 했는지 하여튼 뭐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남자가 결혼을 깨버린 겁니다. 결혼을 깨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자분은 이제 결혼하기로 철석같이 믿고 이제 잠자리도 같이 했는데 뭐 순결만 잃은 셈이 됐죠. 근데 이분 연세가 그때 연세가 꽤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 30년 전만 해도 뭐 순결 잃으면 뭐 여자가 순결 잃으면 뭐 끝이다 이런 그 아주 고지식한 관념이 많이 한국 사회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분이 이제 나는 이제 뭐 순결도 있고 끝났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몇 년 뒤에 이제 그 여동생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하여튼 뭐 직업도 별로 좋지도 않은 남자분하고 만나서 뭐 마음에 들지도 당연히 않았겠죠.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자기는 이제 뭐 버린 몸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결혼했고 그렇게 뭐 5년 10년 살다가 결국은 이혼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혼했고 근데 그 과정에 재혼도 뭐 몇 년 살다 또 재혼했는데 또 깨져버리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여동생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다 이거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전부 내 책임인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내가 동기생 소개시켜 줬으니까 내 책임이라고 이제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받으신 분이 있는데 뭐 죄책감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전형적인 죄책감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 낙태의 경험 이런 것도 많고 또 어렸을 때 뭐 엄마 말 안 들었다 동생을 많이 때렸다 뭐 부모님 속썩였다 이런 것도 뭐 죄책감 이런 걸로 많이 작용하고 모든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책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다 지우세요. 죄책감 느껴서 착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